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3편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자치고 잘하네. 또는 지방대생 치고 잘하네. 부정적 고정관념을 자극하며 압박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기 쉬운 말들입니다. 부정적 고정관념을 자극하면 부정적 고정관념을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고, 부담 때문에 수행 능력이 낮아져서 결국 고정관념대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압박 상황을 고정관념 압박이라고 합니다. 쉘리 코렐은 그의 논문 젠더와 직업 선택 과정, 편향된 자기평가에 작용해서 여성이 수학에 소질이 없다는 문화적 고정관념을 받아들여 자신의 능력을 저평가하고 수학 관련 진로 선택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성이 특정 전공에 몰리는 다른 이유는 취업 전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및 종교와 보건의료 관련직으로 여성 비율이 각각 76.5%와 73.3%였습니다.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분야는 63.9%,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분야는 69%로 역시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기계 분야는 5.3%, 재료 분야 6.7%, 전기전자 분야 12% 등인 것에 비하면 훨씬 기회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이 다수인 직종의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여성이 절반을 넘는 직종의 평균 임금은 대체로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남성이 절반을 넘는 직종의 평균 임금은 대체로 200만 원이 넘습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실제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34.6% 적어 OECD 국가 중에 그 격차가 가장 큽니다.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전공과 진로의 선택이 과연 사회적 차별과 무관할 수 있을까요? 여성으로서 어떤 전공이 취업에 유리할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도 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이 좋을지 등의 선택은 이미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의 차별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여성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에 맞춰 행동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는 차별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구조적 차별은 이렇게 차별을 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켄지 요시노는 그의 책 커버링에서 손상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낙인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에 주목합니다. 차별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할까요?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는 사회에서 자랐어도 우리의 관심과 적성이 정말 현재와 같았을까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1947년 케네스 클라크와 메이미 클라크의 인형 실험은 편견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되는 효과를 안타까울 정도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실험에서 실험자는 3세부터 7세의 흑인 아동들 앞에 백인 인형 2개와 유색인 인형 2개를 번갈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을 하며 인형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가지고 놀고 싶은 인형은 어느 것인가요? 착한 인형은 어느 것인가요? 나빠 보이는 인형은 어느 것인가요? 예쁜 색의 인형은 어느 것인가요? 흑인 아동들 대다수가 백인 인형을 선호했습니다. 흑인 아동의 67%가 백인 인형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했습니다. 59%가 백인 인형을 착한 인형이라고 골랐으며 60%가 백인 인형의 색깔이 예쁘다고 했습니다. 반면 59%의 흑인 아동이 유색인 인형을 나빠 보이는 인형이라고 골랐습니다. 백인 인형이 나빠 보인다는 아동은 17%이고 나머지 24%는 무응답이거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실험자는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자기랑 닮은 인형은 어느 것인가요? 이 질문에 몇몇 아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했다는 불편함과 딜레마가 감정적으로 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한 아동은 자신과 닮은 인형으로 유색인 인형을 고르며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합니다. 제가 얼굴이 타서 엉망이 돼버렸어요. 195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실험에 주목해서 중요한 판결을 내립니다. 세기의 판결이라고 하는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흑인과 백인의 학교를 분리했던 정책을 철폐합니다.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시설, 똑같은 교과과정, 똑같은 질의 교사가 확보된다면 흑인 아동과 백인 아동을 분리해서 교육해도 평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것 자체는 차별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인형 실험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미 분리 자체가 흑인 아동의 마음속에 열등감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 때문에 교육의 성취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해 연방대법원 판결문처럼 분리된 학교 시설은 본질적으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공립학교에서 백인과 흑인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흑인 아동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인종에 따라 분리하는 정책은 대개 흑인 집단의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 그렇게 했을 때 영향은 더욱 크다. 우리는 공교육에서 분리하지만 평등의 원칙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정한다. 분리된 학교 시설은 본질적으로 평등하지 않다. 누군가에게는 우월감을, 누군가에게는 열등감을 심어주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대학 서열이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고 믿으며 이 모순을 애써 외면하기에는 딱지와 얼룩이 너무 큽니다. 메릴린 프라이는 억압의 상태를 세 장에 비유합니다. 세 장을 가까이에서 보면 철망이 한 줄씩 보입니다. 철망은 하나씩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얇은 선 하나가 새의 비행을 방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세 장에서 뒤로 물러서서 바라봐야 그 철망들이 모여 세 장을 이루고 있으며 이 세 장이 새를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세 장도 뒤로 물러나야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연결된 강압과 장벽의 네트워크가 우리의 날개짓을 방해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당신은 차별이 보이십니까? 구조적 차별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노예제 시대에는 노예를 자연스럽게 여겼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는 시대에는 그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오즐렘 센소이와 로빈 디엔젤로의 말을 빌리면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이고 우리는 더 크고 서로 교차하는 패턴보다는 한 가지 상황, 예외, 일회성 증거에 집중하게끔 사회화되었다. 우리의 생각이 시야에 갇힌다는 겁니다. 차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민하다, 불평이 많다, 특권을 누리려고 한다며 상대에게 그 비난을 돌리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정말 평등한가? 내 삶은 정말 차별과 상관없나?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성찰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지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 시야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견할 기회입니다. 그 성찰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회 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며 차별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평등도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예전 개구 소재주 영구, 맹구, 시커먼스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오늘날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그런 개그가 웃기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개그가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 흑인 분장의 논란은 도대체 왜 웃긴가라는 상당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차별로 연결시키는 것은 과연 얼마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확대 해석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웃자고 한 말을 우리는 가볍게 웃어 넘겨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죽자고 달려들어야 할까요? 유머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유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내용을 보고 즐거워합니까?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인 혐오 표현은 약자들을 향한 언어 유희의 현상으로 대표됩니다. 똥남아, 동남아시아인, 똥꼬충, 게이, 급식충, 아동, 청소년, 틀딱충, 노인, 맘충, 엄마 등 사람을 벌레나 똥에 비유하여 비인격화하는 말들이 등장했습니다. 무엇이든 웃음거리가 된다면 괜찮다는 듯 집단적 편견과 적대감이 봉인 해제되었습니다. 이런 놀이의 잔혹성은 특히 그 표현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간극 사이에 존재합니다. 수신자의 입장에서 그건 비하해요 라고 말할 때 발신자가 비하할 의도가 없었어요 라고 답하는 진부한 레퍼토리가 이 간극에서 나옵니다.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면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원래의 의도는 웃음을 유도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차사의 흑인 분장 사건도 웃기려는 것이었습니다. 흔한 말로 개그 욕심이거나 상대의 호감을 얻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 멘트들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전국 장애인위원회 및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 행사장에 참여한 모 정치인은 이렇게 말해서 논란의 중심에 섭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인인가 싶을 정도로 보이는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오히려 유머를 통해 환심을 사려고 꺼낸 말이라고 생각해야 더 앞뒤가 맞지만 정치권에 정신장애인이 많다는 이 유머는 웃기지 않았습니다. 장애인과 동일시하고 감정이입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럼 누가 웃을까요? 어쩌면 이 멘트는 정치인들끼리 통하는 유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머 속의 비하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장애인이 상관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잔혹성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엄청난 간극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고든 호드슨과 동료들이 연구해서 밝히듯 농담은 농담일 뿐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생각 자체가 사회적으로 약한 집단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유머, 장난,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를 비하함으로써 웃음을 유도하려고 할 때 그 누군가는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놀려도 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반복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밟고 웃고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애인을 낮추어 부르는 병신, 바보라는 말을 특별히 즐기지도 않지만 일상적인 사용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무슬림, 게이, 여성 등 사회적 차별에 취약한 집단에 관한 비하성 영상이나 방송은 잠재된 편견을 표출시키는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차별이 조성되는 효과도 큽니다. 비하성 표현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때로 사회는 단어를 교체합니다. 장애자나 불구를 장애인으로, 결손가족을 한부모 가족이나 조성가족으로, 혼혈인을 다문화 가족 자녀로 순화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단어의 교체는 그 단어 안에 담긴 무의식적 편견과 낙인을 반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의 교체로 낙인이 온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다문화 등의 용어가 다시 낙인을 담은 비하성 용어로 사용되는 것처럼 단어를 바꾸어도 그 대상을 비하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낙인은 지워지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자 집단은 낙인이 부착된 단어를 그들 스스로 전유해버리기도 합니다. 아예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호명하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성소수자를 자칭하는 퀴어입니다. 퀴어는 원래 기괴한이라는 뜻으로 성소수자를 조롱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이 단어를 전유해버렸습니다. 기괴하다는 뜻은 그대로 가져가면 기괴함은 나쁜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독창적인 것이며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히려 자랑스러운 특징이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장애 여성 인권 운동 단체인 장애 여성 공감이 2018년 발표한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라는 슬로건은 불구라는 낙인의 전복을 꾀합니다. 이 슬로건에 대한 장애 여성 공감의 설명을 보면 정상성과 성장을 의심하고 의존과 연대의 의미를 다시 쓰고자 한다고 그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언가로 호명할 수 있는 것은 권력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호명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타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호명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호명 권력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김치녀와 한남충의 논쟁을 생각해 봅니다. 김치녀와 한남충 모두 사람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둘 다 바람직한 용어는 아닙니다. 두 용어 모두 누군가를 모욕하는 발언이므로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권의 대원칙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김치녀는 사치를 부리며 남성에게 피해를 끼치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성이 남성에게 보여야 하는 바른 행동에서 어긋나 있다는 평가를 포함합니다. 즉 여성에게 기대되는 행동, 말하자면 조신하고 검소한 모습을 보여야 정상이라는 억압적인 역할 규범이 부여된 언어입니다. 한남충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게 특정한 역할 규범을 요구하는 의미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여성의 입장에서 나도 당신을 조롱할 수 있다는 호명 권력을 사용하는 현상으로 읽힙니다. 따라서 김치녀와 한남충 논쟁은 단순한 언어 사용의 문제를 넘어서는 더욱 심층적인 사회적 성차별 구조의 지각 변동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역사적으로 억압되었던 집단이 평등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은 반복됩니다. 기존의 억압을 유지하기 위한 비하성 언어와 기존의 권력에 맞서기 위해 등장한 비하성 언어가 대립하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이라는 양비론으로 접근해서는 이 난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불평등을 철폐하려는 힘과 유지하려는 힘 사이의 첨예한 긴장 속에서 사회가 평등의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확하고 확실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머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청중의 반응에 의해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누가 웃는가라는 질문만큼 누가 웃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중요합니다. 우차사의 흑인 분장 사건처럼 웃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 유머는 도태됩니다. 누군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농담에 웃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런 행동이 괜찮지 않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어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야 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무표정으로 소심한 반대를 해야 할 때가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무표정보다도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 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책에선 그렇게 표현했지만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로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꼭 행하는 사람들로 계셔 주십시오. 벌거벗은 임금님이 그렇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거는 무리에 동의하지 않았던 한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